자, 여기 법원 서류 한 뭉치가 있습니다. 이 딱딱한 글자들 뒤에요.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걸려 있다고 하면 어떠세요? 오늘은 이 서류 뭉치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빚더미에서 벗어나 정말 두 번째 기회를 잡고 싶었던 한 남자의 실제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건 뭐 단순히 돈을 얼마 갚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.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고 했는지 그 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이 한 문장,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한 사람이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? 네, 그럼 이 신청서가 법원에 도착하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을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분의 삶을 보면요, 불운이 마치 도미노처럼 덮쳐왔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. 시작은 어린 시절, IMF 외환 위기로 부모님 사업이 무너지면서부터였어요. 그리고 20대에는 군대에서 정말 신박한 허리 부상을 입어서 의가서 제대를 했고, 30대에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셔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간호를 해야만 했죠. 이렇게 불운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꾸준한 경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, 빚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겁니다.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. 그래서 이분이 법원에 하나의 계획안을 제출합니다. 이게 바로 그가 스스로 제안한 첫 번째 탈출구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. 계획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. 제가 배달일에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버는데요. 여기서 최소한의 생계비 130만 원을 빼고 매달 20만 원씩 3년 동안 갚겠습니다. 바로 이거였죠. 이 계획의 핵심은 바로 이 변제율에 있습니다. 전체 빚 중에서 딱 8%만 갚고 나머지 92%는 탕감, 그러니까 면제해달라는 요청이었던 거죠. 와,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인데 과연 법원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. 법원이 이 간단해 보이는 계획안을 말 그대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. 여러분,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원의 눈에는 과연 어디까지가 내 재산으로 보일까요?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그 범위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단어, 청산 가치가 이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. 법원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중요하게 보거든요. 아주 쉽게 말하면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의 가치를 뜻하는데 여기서 가졌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. 이분이 처음에 신고한 자신의 재산 가치는요, 다 합쳐서 고작 68만 원이었습니다.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는 낡은 차 한 대랑 정말 소액의 보험 해약금이 전부였거든요.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잠깐만요. 최근에 빌린 돈들은 다 어디에 쓰셨습니까? 하고 날카롭게 물어온 거죠. 법원은 모든 지출을 똑같이 보지 않았던 겁니다. 자, 이게 법원이 추가로 찾아낸 첫 번째 항목들입니다. 법의 관점에서 보면요. 유흥비로 써버렸거나 다른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돈, 그리고 이미 받아서 써버린 퇴직금, 이런 것들은 비록 지금 내 손에 없더라도 여전히 그의 재산 가치의 일부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법원이 딱 한 번 개입했을 뿐인데 자산 가치가 68만 원에서 무려 960만 원으로 와, 정말 말도 안 되게 뛰어올랐죠?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법원의 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.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새로운 숨겨진 재산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. 법원의 논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.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고요? 그건 사라진 돈이 아닙니다.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회수할 수 있는 당신의 자산이라는 거죠. 따라서 이 역시 청산 가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. 결국 친구에게 빌려준 돈까지 전부 포함되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그의 재산 가치는 약 1,194만 원이 되었습니다. 바로 이 숫자가 이제 그의 변제 계획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법원의 끈질긴 조사 결과가 채무자의 미래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획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원래 계획이랑 최종 계획, 와, 완전히 다른 계획이 됐죠. 보세요. 변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요.
매달 갚아야 하는 돈도 조금이지만 올랐습니다.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. 갚아야 할 총 금액 720만 원에서요, 무려 1,440만 원으로 정확히 2배가 뛰어버린 겁니다. 와. 네,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딱 두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. 3년 동안 720만 원을 갚으려고 했던 희망이 5년 동안 1,440만 원을 갚아야만 하는 냉혹한 현실로 바뀐 거죠.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계획이 달라져야만 했을까요? 여기에는 이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한 법원의 절대적인 원칙 딱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. 그 원칙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해요. 법원이 계산한 당신의 진짜 총 재산 가치보다 당신이 앞으로 갚을 돈이 더 많아야만 회생 계획을 허가해주겠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 청산 가치가 약 1,190만 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총 변제액은 그보다 무조건 높은 1,440만 원으로 맞춰져야만 했던 거죠. 이 차트가 모든 걸 한눈에 보여줍니다. 여기 두 번째 막대, 즉 총 변제액이 첫 번째 막대인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높아야만 저 세 번째에 있는 어마어마한 빚을 청산해주는 일종의 거래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겁니다. 결국 이 한 사람의 힘겨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새로운 출발, 두 번째 기회를 얻으려면 우리는 과거에 얼마만큼을 갚아야만 하는 걸까요? 한 개인의 책임과 사회가 그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 사이에서 그 균형점은 과연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?